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모델 안마티티입니다. 편안한 하루 되셨었나요? 오늘은 비가 와서 잠깐 봄비인가 착각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아직 2월이고 3월이 되려면 얼마 남지 않아서 마치 봄을 맞이하는 듯한 비 같았습니다. 저한테는요. 오늘은 레미제라블 2부에서 두 번째 시간이자 2부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들으시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숙면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팡틴느와의 약속을 지키다. 정발장은 죽은 것이 아니었다. 바다에 떨어졌다기보다 스스로 뛰어들어서 바로 옆에 정박해 있던 배까지 헤엄쳐갔다. 마침 그 배에는 보트가 한 척 메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저녁 때까지 이 보트 안에 숨어 있었다. 밤이 되자 그는 다시 부린 곳에서 가까운 해안으로 헤엄쳐갔다. 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옷을 구할 수가 있었다. 그런 뒤 정발장은 법의 감시와 사회의 제재로부터 벗어나려는 모든 탈옥수들이 그렇듯이 아무도 알 수 없는 길을 돌아 파리에 들어왔다. 파리로 와서 그가 맨 처음 한 일은 7, 8세가량의 소녀가 입을 수 있는 상복을 사고 집을 구한 일이었다. 그는 그 두 가지 일을 마친 뒤에 몽페르메이유로 갔다. 그리고 그는 테나르디에 부부의 소나기에서 가엾은 꼬제트를 구출해냈다. 해질 무렵 그는 꼬제트를 데리고 몽소의 성문으로 들어섰다. 그는 거기서 마차를 타고 천문대 앞 광장까지 가서 마부에게 돈을 치른 뒤 꼬제트의 손을 잡고 어둠을 뚫고 인적이 끊긴 거리를 지나 로피탈레 거리 쪽으로 걸어갔다. 가보르 저택. 지금부터 40여 년 전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살페트리에 가로수길을 따라 이탈리아 성문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파리의 시가지 밖으로 벗어난 듯한 한적한 곳이 있었다. 그곳은 마르시 오 슈보의 구역이었다. 마르시 오 슈보의 반쯤 허물어진 벽을 지나서 프티방키의 거리를 지나 높은 담으로 둘러싸인 채소밭을 오른쪽으로 끼고 돌아서 개가 짖고 있는 마당을 지나면 이끼로 뒤덮여 있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돌담이 나온다. 이 돌담을 지나 가장 으슥한 곳에 이르러 벽보를 붙이지 말 것이라고 써붙인 지저분한 건물을 하나 지나면 마침내 비뉴생 막셀레 거리 모퉁이에 이르게 된다. 그곳에는 한 채의 오래된 저택이 있다. 그 저택은 얼핏 보면 농가처럼 작아 보였으나 사실은 대성당처럼 큰 건물이었다. 한 길에서는 집의 거의 대부분이 가려지고 문과 창문 하나만이 보일 뿐이어서 작아 보였던 것이다. 우편 배달부는 그 저택을 50에서 52번지라고 부르고 있었다. 그러나 이 주위에서는 가부흐 저택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었다. 정발장이 발걸음을 멈춘 곳은 이 가부흐 저택의 문 앞이었다. 그는 들새처럼 가장 한적한 이곳을 자신이 둥지로 골랐던 것이다.
그는 조끼를 뒤져 열쇠를 꺼내서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심스럽게 문을 닫고 코제트를 등에 업은 채 계단을 올라갔다. 계단을 오르자 그는 호주머니에서 또 하나의 열쇠를 꺼내어 문을 열었다. 그가 들어선 방은 넓고 허름한 방으로 탁자 하나와 몇 개의 의자가 놓여 있었고 바닥에는 매트리스 하나가 덩그렇게 깔려 있었다. 구석에 있는 난로에는 불이 지펴져 있었다. 길가의 가로등 불빛이 초라한 방 안을 비춰주고 있었다. 그 안쪽으로 작은 방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는 침대가 하나 놓여 있었다. 정발장은 코제트를 그 침대로 업고 가서 깨지 않도록 살그머니 아이를 눕혔다. 그는 부싯돌을 쳐서 촛불을 켰다. 그런 것들은 탁자 위에 미리 준비되어 있었다. 그는 친절과 애정이 넘치는 감격스러운 눈으로 코제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정발장은 몸을 숙이고 아이의 손에 입을 맞췄다. 9개월 전 그는 영원히 잠든 이 아이의 어머니의 손에 이처럼 입을 맞췄었다. 그때처럼 경건하면서도 가슴 아픈 애절한 심정이 그의 가슴을 가득 채웠다. 그는 코제트의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다. 날이 환히 밝았는데도 아이는 여전히 자고 있었다. 12월의 엷은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초라한 방으로 흘러들어 천장에 기다란 줄무늬를 아로새기고 있었다. 그때 무겁게 짐을 실은 채석공의 수레가 길을 지나가면서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이 집안을 뒤흔들고 지나갔다. 네, 아주머니, 지금 꼭 갈게요. 코제트가 깜짝 놀라 눈을 뜨면서 소리쳤다. 그리고 아직도 잠이 덜 깬 눈을 반쯤 감은 채 침대에서 뛰어내려 벽 모서리 쪽으로 손을 뻗치며 중얼거렸다. 빗자루가 어딨지? 그러다 눈을 번쩍 뜨더니 미소 띤 정발장의 얼굴을 보았다. 아, 그렇지. 안녕 주무셨어요. 어린아이들은 본래 그 자체가 행복과 기쁨이기 때문에 금방 거리낌 없이 행복과 기쁨을 받아들인다. 코제트는 침대 밑에 있는 인형을 발견하고 얼른 주워 올렸다. 청소를 할까요? 코제트가 물었다. 아니, 그냥 놀거라. 정발장이 대답했다. 그날은 그렇게 지나갔다. 코제트는 어떻게 된 것인지 별로 궁금하게 여기는 기색도 없이 그녀의 인형과 새로 생긴 보호자와 더불어 말할 수 없는 행복감에 젖어 있었다. 이튿날 새벽에도 정발장은 코제트의 침대 옆에서 그녀가 눈을 뜨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그 영혼 속에 스며들고 있었다. 정발장은 지금까지 그 누구도 사랑해 본 적이 없었다. 25년 전부터 그는 이 세상에서 외톨이였다. 그는 아버지나 애인이나 남편이나 친구가 되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누이와 조카들에 대한 기억도 그저 어렴풋하게 남아있다가 결국에 사라져버렸다. 그는 그들을 찾아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보았으나
찾아내지 못했고 결국에는 잊혀졌다. 꼬제트를 봤을 때, 꼬제트를 테나르디에로부터 구출해냈을 때 그는 자신의 심장이 강하게 고동치는 것을 느꼈다.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정열과 애정이 일시에 눈을 떠서 그 아이에게로 달려들었다. 아이가 잠들어 있는 침대 곁에서 그는 기쁨으로 떨었다. 그는 어머니의 사랑과도 같은 숭고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으나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사랑을 시작하는 사람이 느끼는 마음의 소용돌이는 매우 애매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모든 감정이 한 줄기 빛 속으로 녹아들었다. 그가 이런 눈부신 빛을 접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이다. 주교는 그에게 양심의 빛을 밝혀주었고 꼬제트는 그에게 사랑의 빛을 밝혀주었다. 한편 꼬제트도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달라져 있었다. 그 아이는 엄마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었다. 어린아이의 본성으로 꼬제트 역시 사랑해보려고 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테나르디에 부부도 그들의 아이들도 또 다른 아이들도 모두 소녀를 뿌리쳤다. 소녀는 걔를 사랑했었으나 그것도 죽어버렸다. 그 뒤부터 소녀는 아무것도 좋아하지 않았다. 꼬제트가 잘못된 것이 아니었다. 꼬제트에게 결여된 것은 결코 사랑하는 능력이 아니었다. 슬프게도 그것을 사랑할 기회였다. 그리고 지금 그 기회가 주어졌다. 꼬제트와 장발장이 만난 바로 그 첫날부터 꼬제트 안에 숨어있던 모든 느낌과 생각이 그를 사랑하게 만들었다. 장발장은 은신처를 잘 골랐다. 그래서 그는 거의 완벽하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 이 집 2층에는 꽤 많은 방과 다락방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집안일을 해주는 늙은 부인이 방을 한 칸 쓰고 있었다. 크리스마스에 장발장에게 방을 빌려준 것이 바로 이 부인으로 셋집 주인이지만 사실상 문지기 일을 하고 있었다. 그들이 도착한 날 난로에 불을 피우고 장발장과 꼬제트를 맞을 준비를 해놓았던 것도 바로 이 부인이었다. 몇 주가 흘렀다. 두 사람은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꼬제트는 이른 아침에 새처럼 웃고 제잘거리고 노래를 불렀다. 장발장은 꼬제트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처음 그가 글을 배웠던 건 나쁜 짓을 하려는 생각에서였다. 그것이 이제는 아이를 가르치는 것으로 바뀌었다. 꼬제트에게 글을 가르치고 놀이 상대가 되어주는 것이 그의 생활 전부였다. 그는 아이에게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가르쳤다. 꼬제트는 그를 아버지라고 불렀다. 다른 이름은 알지 못했던 것이다. 그는 꼬제트가 인형을 입혔다 벗겼다 하는 것을 바라보고 또 아이가 죄잘거리는 것을 귀를 기울이면서 몇 시간이고 보냈다. 그는 꼬제트의 사랑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인간은 선하며 인생은 좋은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가 형무소에 다시 갔을 때 새로운 고통을 맛보았고 거룩한 기억은 희미해져 갔었다. 그러나 그는 사랑을 알게 되면서 다시 강해질 수 있었다. 그는 꼬제트를 보호했고 꼬제트는 그를 강하게 만들었다. 꼬제트로 인해 그는 거룩한 길로 계속 나아갈 수 있었다. 셋집 주인이 본 것. 장발장은 무척 조심스러워 낮에는 결코 밖에 나가지 않았다. 그러나 어두컴컴해진 무렵이 되면 한두 시간씩 산책을 나갔다. 혼자 나갈 때도 있었으나 대개의 경우 꼬제트를 데리고 갔는데 가장 인적이 드문 길을 골라서 걸었고 어둠이 짙어지면 성당에 들리곤 했다. 늙은 부인은 집안일과 식사 준비를 해주고 장을 봐주기도 했다. 그들은 난로를 피우고는 있었지만 무척 가난한 사람으로 보일 정도로 검소하게 생활했다. 장발장은 가구를 첫날 그대로 바꾸지 않고 있었다. 다만 꼬제트의 방으로 들어가는 유리 끼운 문을 판자문으로 바꾸었을 뿐이었다. 장발장은 여전히 누런 프로코트와 검은 바지를 입고 낡은 모자를 쓰고 있었다. 거리에서 자주 거짓 취급을 당하기도 했다. 때때로 친절한 부인들이 1수짜리 동전을 던져주었다. 그러면 장발장은 그 돈을 받아주고 공손히 인사했다. 가끔은 동량을 청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했다. 그럴 때면 그는 누가 있는지 뒤를 돌아다 본 다음에 살그머니 그 불쌍한 사람에게 다가서 손에 든 돈을, 대개는 은화를 넣어주고는 가버리는 것이었다. 그것이 그를 공경에 빠뜨리는 일이 되었다. 그는 동량을 주는 거지라는 별명으로 그 일대에 알려지게 되었던 것이다. 셋집 주인 노파는 인상이 별로 좋지 않은 여자로 이웃 사람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곤 했는데 장발장에 대해서도 눈치채지 못하게 이것저것 자세히 살피고 있었다. 노파는 꼬제트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았으나 몽페르메이유에서 왔다는 것밖에는 아는 것이 없는 꼬제트는 아무것도 말해줄 수 없었다. 어느 날 아침 노파는 장발장이 무언가 수상한 태도로 아무도 없는 빈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그를 뒤따라가 그의 눈에 띄지 않게 몸을 숨기고는 그의 거동을 엿보았다. 장발장은 더욱 조심하기 위해서였는지 문 쪽으로 등을 돌리고 있었다. 그는 가위를 꺼내 프로코트 안쪽의 실밥을 뜯어내고는 그 속에서 누르스름한 종이 한 장을 꺼내어 폈다. 노파는 그것이 1000프랑짜리 지폐라는 것을 알고는 깜짝 놀랐다. 노파는 평생 살면서 1000프랑짜리 지폐를 두세 번밖에 보지 못했다. 그녀는 너무나 놀라서 그곳을 얼른 빠져나왔다. 잠시 후 장발장은 그녀에게로 와서 어제 받은 반년치의 연금이라고 하면서 1000프랑짜리 지폐를 잔돈으로 바꿔달라고 부탁했다. 어디서 난 것일까? 저 사람은 어쩌녁 6시경에 외출했었고 그 시간에는 은행문이 닫혀 있었을 텐데. 노파는
집배를 바꾸러 가면서 이리저리 추측해 보았다. 그 후 어느 날 정발장은 조끼 차림으로 장작을 톱질하고 있었다. 노파는 방 안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꼬제트는 정발장이 하는 일을 넋놓고 바라보고 있었으므로 노파는 그 틈을 타 못에 걸려있는 프로코트를 뒤져보았다. 옷 안은 다시 전처럼 꿰매져 있었다. 노파는 조심스럽게 그곳을 만져보았다. 그러자 옷자락과 소매의 중간 부분에서 두꺼운 종이 뭉치가 만져졌다. 1,000프랑짜리 지폐가 가득 들어있는 것이 분명했다. 불안으로 잠 못 들다. 생메다흐 성당 옆에 거지가 한 사람 있었다. 정발장은 자주 그에게 동량을 주었다. 그 앞을 지날 때면 거의 빠짐없이 몇 푼씩 주었으며 때로는 말을 걸기도 했다. 어느 날 밤 정발장은 꼬제트 없이 혼자 그곳을 지나면서 그 거지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방금 켜진 가로등 밑에 있는 것을 보았다. 그 거지는 늘 하는 버릇대로 기도를 드리는 모습으로 몸을 앞으로 구부리고 있었다. 정발장은 그에게로 가서 평소처럼 그의 손에 돈을 놓아주었다. 그러자 거지는 벼랑간 고개를 들고 정발장을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얼른 고개를 숙였다. 그 동작이 번개처럼 빨랐다. 정발장은 소름이 끼쳤다. 가로등의 희미한 불빛으로 엄빛 본 것은 늙은 거지의 얼굴이 아니라 어딘가 낯이 익은 무시무시한 얼굴이었다. 소스라치게 놀란 그는 화석처럼 굳어져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그 자리에서 거지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거지는 평소 때와 같은 체격에 같은 누더기를 걸치고 같은 자세를 하고 있었다. 바보같이. 정발장은 생각했다. 내가 미쳤나? 꿈을 꾼 거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리고는 몹시 불안해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언뜻 본 그 얼굴은 바로 좌베흐였다. 그로부터 며칠 후 저녁 8시경의 일이었다. 정발장은 방에서 꼬제트에게 큰 소리로 글자를 읽히게 하고 있었다. 그때 집 현관문이 열리더니 곧 다시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그 집에 함께 살고 있는 노파는 초를 아끼기 위해 어두워지기만 하면 곧바로 잠자리에 들었다. 정발장은 꼬제트에게 입을 다물라고 손짓을 했다. 누군가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묵직한 남자의 발자국 소리였다. 정발장은 촛불을 불어서 껐다. 그날 정발장은 옷을 입은 채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나 밤새도록 한잠도 이룰 수 없었다. 새벽녘에 비몽사몽으로 졸고 있던 그는 복도 끝쪽 구석방의 문이 열리는 소리에 잠을 깼다. 그러자 지난밤에 계단을 올라온 곳과 똑같은 사나이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그는 침대에서 뛰어내려 열쇠 구멍에 눈을 갖다 댔다. 남자였다. 그는 이번에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곧장 장발장의 방을 지나쳐갔다. 복도가 아직 어두컴컴했기 때문에 그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 사나이가 계단 가까이 이르렀을 때 햇살이 들어와 그를 비췄다. 그는 긴 프로코트를 입고 있었으며 겨드랑이에 굵직한 지팡이를 끼고 있었다. 그것은 분명 쥐아베흐의 뒷모습이었다. 아침 7시에 노파가 방을 치우러 왔다. 노파의 태도는 여느 때와 다를 것이 없었다. 청소를 하면서 그녀가 물었다. 선생님, 간밤에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나요? 글쎄요, 들은 것 같기도 하네요. 그는 될 수 있는 대로 자연스러운 어조로 대답했다. 누구였습니까? 이번에 새로 새든 사람이에요. 노파가 말했다. 뭐 하는 사람인가요, 그 사람은? 연금을 받는 사람이래요, 선생님처럼. 노파가 나간 다음 장발장은 서랍 속에 넣어뒀던 100프랑을 호주머니에 넣었다.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했건만 5프랑짜리 은화 하나가 손에서 떨어져 큰 소리를 내며 마룻바닥 위를 굴러갔다. 해질 무렵 장발장은 집 밖으로 나가 여기저기 조심스럽게 살펴보았다. 거리에는 사람의 그림자라곤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다시 방으로 올라가 꼬제트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다. 짖지 않는 사냥개. 꼬제트는 한 마디도 묻지 않고 걷기만 할 뿐이었다. 지난 6년 동안의 고생이 그 아이의 성격을 수동적인 성격으로 변하게 했던 것이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장발장의 기묘한 행동과 야릇하게 전개되는 운명의 변덕에 어느새 익숙해져 있었다. 더불어 꼬제트는 이 새로운 보호자와 함께 있는 한 자신은 안전하다고 믿고 있었다. 장발장 역시 꼬제트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다. 꼬제트가 그에게 몸을 맡기고 있듯이 그는 하나님께 몸을 맡기고 있었다. 그 역시 자신보다도 위대한 누군가의 손에 의해 인도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어떤 뚜렷한 생각도 계획도 보관도 없었다. 그는 좌베의였는지조차 확실치 않았으며 또 그것이 좌베의였다 하더라도 자기가 장발장이라는 것을 좌베가 알아챘는지 어떤지도 확실치 않았다. 자기는 변장을 하고 있지 않았던가? 자기는 이미 죽은 사람으로 되어 있지 않았던가? 그러나 며칠 전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래서 그는 다시는 까북 저택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보금자리에서 쫓겨난 짐승처럼 새로 안주할 수 있는 곳을 찾을 때까지 우선 몸을 숨길 곳이 필요했다. 장발장은 우스타흐 지역 내에 있는 수많은 미로를 돌아다녔다. 설령 누가 자기 뒤를 밟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자기를 놓치고 말았을 것이라고 그는 확신했다.
생테티엔느 성냥의 시계가 11시를 알릴 무렵 그는 퐁투아 거리의 14번지에 있는 경찰서 앞을 지나갔다. 그는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3명의 사나이 모습이 경찰서 외등에 비쳐 보였다. 그들은 꽤 가까운 거리에서 그를 따라오고 있었다. 빨리 오너라. 그는 꼬제트에게 말하고는 가까운 골목으로 들어가 가만히 숨을 죽였다. 보조를 맞춘 묵직한 발자국 소리가 조금 떨어진 곳에서 들려왔다. 정발장은 용기를 내어 모퉁이 뒤로 내다보았다. 7, 8명의 병사가 줄을 지어 풀롱서 거리로 막 들어서고 있는 참이었다. 총칼이 달빛에 번쩍였다. 그들은 그가 있는 쪽으로 오고 있었다. 그 병사들은 키가 큰 좌베흐를 선두로 하여 천천히 조심스럽게 걸어오고 있었다. 그들은 자주 걸음을 멈추고 담의 구석진 곳과 문, 골목길 어귀를 샅샅이 조사하면서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은 좌베흐가 도중에 만나 조력을 부탁한 순찰병들이었으리라. 그 추측은 사실이었다. 좌베흐의 2 부하도 그 순찰대에 끼어 걸어오고 있었다. 그들의 걸음걸이로 봐서 정발장이 있는 곳까지 오려면 15분 정도의 시간이 있었다. 그의 앞에 또다시 입을 벌리고 있는 이 낭떠러지는 불과 몇 분 거리에 있다. 고통이 그를 짓눌러 왔다. 이번에는 형무소에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꼬제트까지 영원히 잃어버릴 수 있다. 그것은 죽음과도 다름없는 것이다. 이제 가능한 길은 오직 하나뿐이었다. 정발장은 2개의 배낭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의 배낭 속에는 성자의 생각이 들어있고 다른 하나의 배낭에는 죄수로의 재주가 들어있는 것이다. 그리고 때에 따라 필요한 배낭을 뒤지는 것이다. 정발장은 여러 번의 탈출로 기어오르는 것에 남다른 재주가 있었다. 사다리도 밧줄도 없이 군데군데 나 있는 돌의 돌기를 이용하여 근육의 힘만으로 몸을 떠받치고 때에 따라서는 7층 높이까지도 기어오를 수 있었다. 정발장은 보리수 가지가 뻗어나와 있는 돌담의 높이를 가늠해 보았다. 6m가량 되는 높이였다. 문제는 꼬제트였다. 아이를 데리고 담을 기어오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조그마한 짐이라도 있으면 무게중심을 잃고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 줄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 한밤중에 어디에서 그것을 구할 수 있단 말인가. 장발장의 절박한 시선이 막다른 골목의 가로등에 가서 부딪혔다. 그 당시 바퀴의 가로등은 램프등으로 거리의 이쪽 편에서 반대편으로 쳐놓은 줄로 올려졌다 내려졌다 하고 있었다. 그 줄을 감는 도르래는 등불 아래에 있는 새로 된 상자 속에 들어있었다. 정발장은 있는 힘을 다해 막다른 골목으로 달려가 칼끝으로 그 조그만 상자의 자물통을 열고는 눈 깜짝할 사이에 꼬제트 곁으로 돌아왔다. 그의 손에는 줄이 쥐어져 있었다. 정발장은 순찰대와 좌베흐가 언제 들어닥칠지 모르는 다급한 순간이어서 몹시 초조했을 텐데도 실수 없이 정확하게 행동했다. 그는 자신의 넥타이를 끌러 꼬제트의 겨드랑이 밑으로 단단히 잡아맸다. 줄의 한쪽 끝을 넥타이에 매고 한쪽 끝을 입에 문 뒤 구두와 양말을 벗어 담 너머로 던지고
담에 붙어서 기어 올라갔다. 그리고 눈 깜짝할 새에 어느새 담 위로 올라가 무릎을 걸치고 앉았다. 꼬제트는 아무 말도 못하고 어리둥절해서 그가 하라는 대로 가만히 몸을 맡겼다. 아이는 장발장이 아주 작은 소리로 자기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담에다 등을 붙여라. 꼬제트는 시키는 대로 했다. 소리를 내면 안 돼. 건넬 것 없어. 장발장이 말했다. 꼬제트는 땅에서 들려 올려지는 것을 느꼈다. 어느새 2명은 담 위에 올라와 있었다. 장발장은 꼬제트를 등에 업고 담에 바짝 엎드려서 기어갔다. 그가 짐작했던 대로 집이 한 채 있었고 그 지붕은 보리수 옆으로 꽤 완만하게 경사져 있었다. 그가 막 지붕의 경사변에 이르러 담 꼭대기에서 손을 떼려는 순간 왁작지껄한 순찰대의 도착 소리가 들려왔다. 좌벨가 벼락치듯 소리를 질렀다. 막다른 골목을 뒤져봐. 모든 골목을 지키도록 해. 이 골목 안에 있는 것이 틀림없다. 장발장은 꼬제트를 안은 채 지붕을 미끄러져 내려와 보리수를 붙잡고 땅 위로 훌쩍 뛰어내렸다. 무서워서 그랬는지 용기가 있어서 그랬는지 꼬제트는 숨을 죽이고 있었다. 소녀의 2 손이 조금 긁혀 있었다. 수수께끼의 시작. 장발장이 들어간 곳은 굉장히 넓은 정원이었다. 직사각형의 정원 주위를 나무들이 둘러싸고 있었고 한가운데는 공터처럼 트여있는 스산하고 이상스럽게 생긴 정원이었다. 장발장 옆으로는 그가 방금 타고 내려온 집과 장작더미가 있었고 그 장작더미 뒤로 한 개의 석상이 서 있었다. 그 집은 형편없이 낡아 벽이 허물어진 방들이 보이고 그중 하나는 헛간으로 쓰이고 있는 것 같았다. 장발장이 맨 먼저 생각한 것은 구두를 찾아 신고 꼬제트를 데리고 헛간으로 숨어드는 일이었다. 꼬제트는 벌벌 떨면서 그에게 바싹 달라붙어 있었다. 밖에서는 골목과 거리를 뒤지는 순찰대의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15분가량 지나자 그 시끌벅적한 소리도 멀어져 가기 시작했다. 장발장은 숨을 죽이고 있었고 언제부터인가 꼬제트의 입에다 손을 대고 있었다. 그가 숨어든 곳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해서 조금 전까지 들렸던 그 무시무시한 소음도 이곳에는 조금도 미치지 못하는 듯했다. 이곳의 담은 마치 성경에 나오는 귀머거리 돌로 만들어진 것 같았다. 그런데 그 깊은 정막 속에서, 그 깊은 정적 속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왔다. 갑자기 들려오는 천사의 소리와도 같은 경건하고 뭐라 형용할 수 없는 소리였다. 그것은 어둡고 무서운 밤의 고요를 뚫고 나오는 거룩한 기도이며 찬미가였다. 여자들의 목소리, 동정녀의 맑은 음조와 소녀들의 순진무구한 음조가 한데 어울린 목소리, 지상의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목소리였다. 그 노랫소리는 정원에 우뚝 솟아있는 어두컴컴한 건물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장발장과 꼬제트는 무릎을 꿇었다. 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고 또 자신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둘 다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느꼈다. 노랫소리가 그쳤다. 정발장은 그것이 얼마 동안 계속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 황홀한 시간은 을의 한순간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다시 고요 속으로 되돌아갔다. 이젠 거리에서도 정원에서도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두렵게 하는 것도 안심시켜주는 것도 모두 사라져버렸다. 담 위에 나 있는 마른 풀만이 바람에 흔들려 쓸쓸하고 처량한 소리를 내고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부는 것으로 보아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인 것 같았다. 가엾게도 꼬제트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었다. 소녀는 아직도 떨고 있었다. 졸리지 않니? 정발장이 물었다. 너무 추워요. 꼬제트가 대답했다. 땅바닥은 젖어 있는 데다 헛간은 사방이 트여 있었고 바람은 차가웠다. 정발장은 프로코트를 벗어 꼬제트를 덮어주었다. 이제 좀 덜 춥지? 아빠가 말했다. 네, 아빠. 아이는 돌에다 머리를 얹고 잠들어 있었다. 그는 옆에 앉아 아이를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그는 하나의 진실을, 이제부터 그의 삶의 중심이 될 진실을 뚜렷이 깨달았다. 즉, 꼬제트가 있는 한 자기가 찾는 것은 오직 이 아이를 위한 것이며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도 오직 이 아이 때문이라는 것을. 그는 꼬제트에게 덮어주기 위해 프로코트를 벗고 있었으나 추운 것을 별로 느낄 수 없었다. 그런 생각에 잠겨있는 동안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마치 방울을 흔드는 소리 같았다. 그 소리는 정원 쪽에서 나고 있었다. 작기는 했으나 뚜렷하게 들려오고 있었다. 정발장은 그 소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자세히 보니 정원에 누군가가 있는 것이 보였다. 한 남자가 멜론밭의 덮개 사이를 몸을 구부렸다 일으켰다 하며 걷고 있었다. 절름발이인 것 같았다. 정발장은 불행한 자들이 늘 불안에 사로잡혀 떨듯이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적으로 보이고 의심스럽게 여겨진다. 그들은 사람이 눈에 띄기 쉬운 낯을 싫어하고 또 불의의 습격을 당하기 쉽기 때문에 밤을 싫어한다. 정발장은 조금 전까지는 정원에 아무도 없는 것을 무서워했지만 이제는 정원에 누가 있는 것을 보고 무서워했다. 정발장은 멜론밭에 있는 사나이의 동정을 유심히 살폈다. 기묘하게도 방울소리는 그 사나이의 움직임에 따라 들려왔다. 사나이가 급하게 움직이면 방울소리도 그것에 맞게 요란해졌고 사나이가 걸음을 멈추면 방울소리도 그치는 것이었다. 방울이 그 사나이에게 달려있는 것이 분명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양이나 소처럼 방울을 달고 있는 저 사나이는 대체 무엇하는 사람인가? 이런 의문에 골몰하면서 그는 꼬제트의 두 손을 만져보았다.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오, 큰일 났군. 그는 나직한 목소리로 불러보았다. 꼬제트. 그녀는 눈을 뜨지 않았다. 그는 좀 더 세게 흔들어 보았다. 여전히 꼬제트는
눈을 뜨지 않았다. 죽은 것일까?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이 떨려왔다. 꼬집째는 얼굴이 새파래서 땅바닥에 꼼짝않고 누워있었다. 그는 숨소리를 들어보았다. 숨은 쉬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도 갸냘픈 것이어서 금방이라도 멎어버릴 것만 같았다. 어떻게 하면 따뜻하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눈을 뜰 수 있을까? 그의 머릿속에는 그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다. 그는 급히 헛간 바깥으로 뛰쳐나갔다. 방울을 단 사나이. 정발장은 정원에 있는 사나이에게로 곧장 걸어갔다. 그는 조끼 호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돈뭉치를 손에 쥐었다. 사나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므로 그가 다가오는 것을 보지 못했다. 정발장은 그에게 성큼성큼 다가갔다. 정발장은 그 사나이 바로 곁으로 가서 큰 소리로 말했다. 100프랑이요. 사나이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100프랑 드리겠소. 정발장이 말을 이었다. 오늘 밤 나를 재워주신다면 말이오. 달빛이 정발장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아니, 마들렌느시 아니오? 사나이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 깊은 밤에 그런 낯선 곳에서 처음 보는 사나이로부터 느닷없이 마들렌느라는 이름으로 불리자 정발장은 뒷걸음질을 쳤다. 그는 온갖 것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지금 이 상황이야말로 뜻밖이었다. 그 노인은 농부의 옷차림을 하고 있었고 왼쪽 무릎에 꽤 큰 방울을 달고 있었다. 얼굴은 달빛을 등지고 있어서 알아볼 수가 없었다. 노인은 모자를 벗어주고 외쳤다. 세상에, 어떻게 이곳에 오셨습니까, 마들렌 씨? 대체 어디로 들어오신 겁니까? 하늘에서라도 떨어지셨나요? 그렇겠지요. 혹시 떨어지신 거라면 하늘에서 떨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옷차림은 어떻게 된 겁니까? 넥타이도 윗도리도 없이 모르는 사람이 보았다면 깜짝 놀라 자빠지겠습니다. 요즘은 성인 같은 분들도 괴상한 행동을 하는가 보죠. 그런데 여긴 어떻게 들어오셨습니까? 당신은 누구시오? 그리고 또 이 집은 뭐 하는 곳입니까? 정발장이 물었다. 너무하십니다. 전 당신이 구해준 사람이고 이 집은 당신이 저를 있게 해준 곳입니다. 정말 저를 몰라보시는 겁니까? 노인이 소리쳤다. 모르겠소. 당신은 어떻게 나를 알고 있습니까? 당신이 제 목숨을 구해주지 않았습니까? 그 사나이가 약간 몸을 돌리자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다. 그제야 정발장은 그 노인이 포슐러방 영감임을 알아보았다. 오, 당신이군요.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정발장이 말했다. 이제 알아보시는군요. 노인이 원망하듯 말했다. 그런데 여기서 무엇을 하시는 거요? 정발장이 물었다. 보시다시피 멜론에 덮개를 씌우고 있습니다. 노인이 계속해서 말했다. 달이 밝은 걸 보니 서리가 내리겠다 싶어 멜론에 외투를 입혀주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당신에게도 외투를 입혀드려야겠군요. 대체 여긴 어떻게 오신 것입니까? 포슐러방이 정발장을 보며 껄껄 웃으며 말했다.
정발장은 노인이 자기를 알아보고 게다가 마들렌느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는 만큼 더욱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다. 배역이 뒤바뀌어 버린 것만 같았다. 오히려 침입자가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그런데 무릎에 달고 있는 그 방울은 무엇입니까? 아, 이건 말인가요? 이건 사람들이 나를 피하도록 하기 위한 단겁니다. 포슐르방 노인이 대답했다. 당신을 피하게 만들다니요? 그러니까 이 집엔 여자들만 있으니까요. 그것도 아주 젊은 수녀들이 수두룩하지요. 저를 만나는 것을 꺼려하므로 방울소리로 알려주는 겁니다. 방울소리가 나면 모두 달아나죠. 그럼 이 집은 뭐 하는 집인가요? 마들렌느 씨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저를 이 집의 정원지기로 소개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기가 어딥니까? 여긴 뿌티피티스 수녀원입니다. 정발장은 그제야 생각이 났다. 우연히도, 아니 정확히 표현하자면 하느님의 섭리로 그는 생땅뚜아네 지역에 있는 그 수녀원 안에 던져진 것이다. 그는 혼잣말처럼 되풀이했다. 뿌티피티스 수녀원이라. 네, 그렇죠. 그런데 참말이지, 어떻게 이곳에 들어오셨습니까? 당신은 성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남자임에 틀림없는데 이곳은 남자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곳이지 않습니까? 포슐르방 노인이 말을 계속했다. 당신도 여기 있지 않소? 정발장이 말했다. 저뿐입니다. 나를 이곳에 있게 좀 해주시오. 예? 뭐라고요? 포슐르방 노인이 소리쳤다. 정발장은 노인에게 다가가 엄숙하게 말했다. 영감님, 전 당신의 목숨을 구해드렸습니다. 전에 제가 영감님을 구해준 것처럼 오늘은 영감님이 저를 구해주세요. 제가 무엇을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포슐르방 노인이 물었다. 영감님은 어디에 머무르십니까? 저 뒤로 외딴 오두막이 하나 있습니다. 옛날 수녀원짜리 뒤쪽인데 구석진 곳에 있어서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이죠.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쪽에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라고요? 포슐르방 노인은 더 이상 아무 말 않고 장발장을 따라갔다. 30분도 못 되어 코제트는 난로불에 볼을 빨갛게 물들이며 정원지기 노인이 침대에 잠들어 있었다. 묘지는 주는 것을 받아들인다. 정발장과 포슐르방 노인은 코제트를 침대에 눕히고 장작불을 쬐면서 포도주와 치즈를 먹었다. 하나밖에 없는 침대에는 코제트가 자고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집 위에 누웠다. 잠들기 전에 정발장은 난 이곳에 있어야만 합니다. 하고 굳게 말했다. 이 말은 밤새도록 포슐르방 노인의 머리를 어지럽혔다. 사실 정발장도 잠을 이루지 못한 건 마찬가지였다. 정발장은 자베흐가 자신의 정신을 알아내고 뒤를 밟고 있는 이상 밖으로 돌아가게 되면 자기와 코제트는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우연히 이 수녀원에 들어온 이상 이제 이곳에 머무르는 것만이 살 수 있는 길이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수녀원은 가장 위험한 곳인 동시에 가장 안전한 곳이었다. 가장 위험하다는 것은 어떠한 남자도 이곳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으므로 만약 발각되는 날이면 현행범이 되기 때문에 수녀원에서 감옥까지의 거리가 한 걸음밖에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반면에 가장 안전하다는 것은 만약 허락을 받아 이곳에서 살 수 있게 된다면 아무도 이곳까지 찾으러 올 염려가 없다는 뜻이다. 불가능한 곳에 살 수만 있다면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기 때문이다. 한편 포슐르방 노인은 열심히 머리를 짜내고 있었다. 그는 마들렌 씨를 구해주리라 결심했다. 그러나 그를 수녀원 안에 머무르게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지만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이 결심 앞에서 포슐르방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두 사나이와 어린아이 하나가 픽튀스 수녀원 현관 앞에 서 있었다. 그들은 포슐르방과 장벌장과 꼬제티였다. 두 사나이 중 좀 더 늙은 사나이가 문고리를 들어 올려 문을 두드렸다. 포슐르방 노인은 수녀원의 정원지기이므로 수녀원의 문을 지나가는 까다로운 절차를 잘 알고 있었다. 원장 수녀는 묵주를 손에 들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원장 수녀는 장발장의 모습을 훑어본 뒤 질문을 했다. 이분이 당신의 동생입니까? 네, 원장 수녀님. 포슐르방 노인이 대답했다. 이름이 뭐지요? 포슐르방 노인이 대답했다. 윌템 포슐르방입니다. 사실 포슐르방 노인에게는 이미 죽었지만 윌템이라는 동생이 있었다. 고향이 어딘가요? 포슐르방 노인이 대답했다. 아미안 근처 피킨입니다. 몇 살이신가요? 50살입니다. 직업은 뭔가요? 정원사입니다. 독실한 천주교 신자가 맞습니까? 포슐르방 노인이 대답했다. 온 집안이 모두 그렇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이신가요? 할아버지입니다. 포슐르방 노인이 대답했다. 사실 정발장은 가만히 서 있고 포슐르방 노인이 계속 대답하고 있었다. 원장 수녀가 돌아서며 말했다. 포슐르방 영감님, 방울이 달린 무릎덮개를 하나 더 준비하세요. 지금부터는 2개가 필요하니까요. 과연 그 이튿날부터 정원에서 2개의 방울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수녀들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그들의 베일자락을 몰래 들어 올리고 정원을 내다보았다. 포슐르방 영감과 또 한 사람이 나란히 서서 밭을 갈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야말로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침묵의 규칙을 어기고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정발장은 규칙에 따라 정식으로 수녀원에 채용되었고 윌템 포슐르방으로 불리게 되었다. 수녀원에서 꼬제트는 수녀원에서도 여전히 침묵을 잘 지키고 있었다. 꼬제트는
자기가 정발장의 딸이라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믿고 있었다. 게다가 아이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으므로 아무것도 이야기할 수 없었다. 그리고 알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꼬제트는 그동안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해왔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해서 본능적인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그녀는 가끔 숨 쉬는 것조차 두려워했다. 하지만 곧 꼬제트는 수녀원에서의 생활에 익숙해져 갔다. 꼬제트는 수녀원에서 운영하는 학교의 학생이 되었고 제복을 입게 되었다. 정발장은 아이가 입고 있던 상복과 구두를 수녀원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열쇠가 달린 자그마한 상자에 함께 담아 침대 옆에 있는 탁자 위에 올려놓고 그 열쇠는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다. 정발장에게 있어 수녀원은 깊은 바다로 둘러싸인 섬과도 같은 것이었다. 수녀원의 담장안이 그의 세계가 되었다. 그 안에서는 언제든 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었고 마음껏 꼬제트를 바라보는 행복을 누릴 수 있었다. 그는 다시 평화로운 생활이 시작되었다. 정발장은 하루 종일 정원에서 일했고 또한 정원 일에 능숙했다. 예전에 가지치기 일을 했던 그는 원예에 필요한 기술을 갖추고 있었다. 그는 과수원의 과일나무들이 더 좋은 열매를 맺게끔 정성을 다했다. 꼬제트는 날마다 1시간씩 그의 곁에서 지내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 있었다. 일정한 시간이 되면 아이는 오두막집으로 달려왔다. 그리고 아이가 들어서는 순간 그 낡은 집은 낙원으로 변했다. 꼬제트의 존재로 인해 그 낡은 집은 기쁨과 행복으로 빛났다. 쉬는 시간이 되면 정발장은 꼬제트가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노는 것을 멀리서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의 웃음소리 속에서 꼬제트의 웃음소리를 알아낼 수 있었다. 꼬제트도 이제 웃음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쉬는 시간이 끝나고 꼬제트가 교실로 들어가면 정발장은 교실 창문을 바라보았고 또 밤이 되면 꼬제트의 침실 창문을 바라보았다. 하느님은 자신의 계획대로 일하신다. 수녀원에서의 생활은 일찍이 주교가 정발장의 영혼에 일으킨 변화를 완성시켜 나가게 했다.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 평화로운 정원, 향기를 내뿜는 꽃들, 천진스럽게 떠들어대는 어린아이들, 근엄하고 순진한 수녀들, 고요에 쌓인 수녀원, 그러한 것들이 서서히 그의 마음속에 스며들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의 마음은 조금씩 그 수녀들과 같은 정적과 그 꽃들과 같은 향기와 그 정원과 같은 평화와 그 수녀들과 같은 순진성과 그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인생에서 2번의 위기를 맞았었고 2개의 집이 그를 맞아들어 주었다. 첫 번째 집은 모든 문들이 닫히고 인간 사회로부터 거부를 당했을 때 그를 맞아 주었고 2번째 집은 인간 사회로부터 또다시 추적을 당하고 감옥이 다시 입을 벌렸을 때 자기를 맞아 주었다.
첫 번째 집이 없었다면 그는 다시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져버렸을 것이고, 두 번째 집이 없었더라면 그의 인생은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들었을 것이다. 그의 마음은 감사로 가득 찼고 그의 사랑은 더욱 깊어서 갔다. 그리고 몇 해가 흘러갔다. 꼬제트는 조금씩 성장해가고 있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장발장과 꼬제트가 이렇게 감사하고 행복하고 안락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 같이 느끼면서 편안하게 마음 편히 숙면해 드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읽어주는 모델 안마티티였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